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디자이너 김진영이라고 하고요. 네, 저희가 UI 랩 스터디는 세 번째 하고 있는데 처음에 마이크로 카피하고 VUI 발표하고 이제 이번에 AI 드리븐 UX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1년에 약간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지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올해 3월부터 이제 국민대에서 AI 디자인 랩이라는 곳에서 박사 과정을 시작해서 이제 AI하고 디자인하고 어떻게 같이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사실은 자연스럽게 이 주제에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제가 최대한 천천히 그다음에 뭐 전문적인 얘기보다는 저희가 큰 그림을 개념을 조금 어렴풋이나마 이해하실 수 있게 준비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으시고 네,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발표의 제목은 출발 인공지능 비디오 여행입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은 인공지능 되게 어렵잖아요. 프로그래밍 뭐 해서 막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봤던 영화 속에서 되게 많이 녹여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함께 영화들을 살펴보시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AI 드리븐 UX에 대한 궁금증, 출발 인공지능 비디오 여행에서 다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영화로 시작을 해볼까,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두 개를 약간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인공지능을 다룬 두 개의 영화를 선택해 봤는데요. 네, 그거는 바이센터니얼 맨이라는 로빈 윌리엄스의 주인공의 영화와 아이로봇이라는 윌 스미스 주인공의 영화입니다. 지금 되게 예전 영화여서 못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아이로봇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말이니까 이거 발표 끝나고 한번 보시면 되게 다른 여운이 조금 남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영화 바이센터니얼 맨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 로보트만 봐도 약간 로빈 윌리엄스 닮았잖아요. 2000년의 영화예요. 그러니까 벌써 21년이 된 영화인데 저 로봇의 이름이 리처드예요. 아니다, 리처드라는 사람한테 로봇이 배달이 됐는데 그 로봇을 만들 때 엔지니어가 뭔가 샌드위치를 먹다가 마요네즈 한 방울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 복잡한 회로에. 그래서 얘가 약간 변수처럼 변수? 약간 네, 변칙의 상황이 생겨서 얘가 지능과 호기심을 갖게 된 거예요, 로보트가. 그래서 한 가정에 뭐 가사 도우미, 친구, 뭐 동생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사람들이 다 죽고 약간 이런 거를 보면서 자기도 인간처럼 저렇게 생명이 약간 정해져 있으면 어떨까 이런 부분도 나오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래서 사람의 피부도 막 만들어서 입혀요. 그래서 로봇으로 영원히 살기보다 인간으로 죽기를 원한다는 설정인데 사실 미래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의료가 발전해서 사람의 경우도 그럴 수 있고 인간으로서 과연 오래 사는 것만이 능사인가라는 그런 물음도 약간 떠오르게 되고요.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버금가는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누리고 결국에는 인간처럼 죽을 권리까지 갖게 된다는 스토리인데요. 약간 저희가 21년 전에 만든 영화치고는 저희가 약간 생각해 볼 만한 네, 여지가 많은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아이로봇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그 전작의 로봇이 되게 따뜻하고 친구 같고 뭔가 이런 존재였다면 여기서는 사회를 위협하는 존재로 그려지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되게 상반되는데요. 이 장면은 여러분이 영화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궁금증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여기서 그 로봇들이 되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3원칙이라고 제시가 돼요. 그래서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가하거나 혹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해를 끼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로봇은 첫 번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인간이 내리는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로봇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로봇 자신의 존재를 보호해야 된다. 약간 이런 로봇의 3원칙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변수가 생긴 거예요. 로봇 써니라는 친구가 있는데 약간 스스로 생각할 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위험한 로봇이었다가 결국에는 윌 스미스를 도와서 뭔가 지구를 구하고 약간 이런 건데 여러분 이것도 2004년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되게 오래된 영화겠어요. 요 친구가 아까 그 써니라는 건데요. 이때는 감정을 가져가지고 이 친구가 꿈도 꿔요. 그래서 막 이렇게 영화상으로 되게 표현이 되는데 사실 이 친구와 반대로 약간 로봇들이 사회를 통제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귀가하십시오. 통행 금지입니다. 되게 위험한 존재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근데 주인공과 써니가 힘을 합해서 어떻게 합니다. 그거는 영화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 개의 원작자가 아이작 아시모프라는 러시아 태생의 미국 작가인데요. 근데 SF계의 3대 거장 중 한 명이래요. 그래서 두 개의 영화가 같은 작가에게서 나왔는데 아이로봇이 먼저 1940년대 나오고 그 다음에 바이센터니얼 맨이 1976년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36년 정도 차이가 왔는데 처음에는 약간 되게 위협적인 존재 아니다. 위협적인 존재였다가 나중에는 조금 더 뭐 인간에게 좋은 친구 같은 존재로 로봇이 그려지고 있는데 공존이죠. 이제는 인공지능 로봇도 저희가 이제 많이 볼 수 있는데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둘 다 던져주는 영화고요. 그 로봇이 초지능이라고 해서 지능을 갖게 되고 감정을 갖게 되고 그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약간 어떤 점에서 이양이 됐을 때 인간이 어떤 점에서 존엄할 수 있을 것인가,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약간 두 개의 영화가 되게 던지는 메시지가 다른 상황이고 다른 어프로치지만 하나의 질문은 던지고 있지 않은가 해서 영화 대 영화로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코멘터리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되게 머리를 쥐어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영화예요. 4개의 영화가 있는데 뭐 인공지능 서비스 뭐 이렇게 하면 되게 많이 언급이 되는 영화죠. 그다음에 엑스마키나라고 하는 영화, 일리시움이라는 영화,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아이언맨 영화입니다. 허라는 거는 영화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2014년 영화니까 벌써 한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주인공이 부인과 별거 후에 AI 인격체 뭐 OS라고 했나 표현이 됐던 것 같은데 사만다를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지고 이별하고 이런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 사실은 현재보다 되게 진보한 AI를 그렸다는 점에서 되게 사람들이 놀란 지점이 있고요. 그 사만다가 얘가 힘들 때 막 힘내라고도 해주고 막 감정도 같이 공유하고 사진도 찍어서 공유하고 뭐 비서 역할도 해주고 그 다음에 막 118만 개 되는 막 이름 중에서 막 0.02초 만에 막 찾아주고 되게 성능이 좋다고 표현하니까 조금 그런데 되게 나지만 감정적으로도 유대가 가능한 그런 로봇 OS 시스템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막 사랑을 하다가 위기가 오는데 이 남자가 지금 사마다랑 얘기하고 있는데 너 혹시 다른 사람들이랑 지금도 얘기하고 있니? 라고 물어봤는데 그 사만다가 8,316명과 동시에 대화하고 있다. 그 중에 641명과 사랑에 빠졌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와, 이 부분에서 진짜 남자 주인공이 되게 좌절하는 그런 씬인데 이런 1대1이 아니라 약간 이제는 되게 범용 컴퓨터의 시대를 돌입하면서 뭔가 성능도 좋아지고 이제 개인화에 되게 초점이 맞춰 있지만 또 아이러니하게 사람이 느끼는 감정, 나만 오직 느낄 수 있는 감정 이런 거가 어떻게 보존이 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동시에 들었던 슬픈 영화입니다. 그럼 엑스마키나는
되게 재미있는데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로봇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요 화면에 보이는 상단 오른쪽에 보이는 남자가 소프트웨어 회사에 다니는데 뭔가 당첨이 돼서 그 설립자의 되게 시골에 좋은 데 있는 별장 같은 곳에 초청이 돼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가 가지고 이 로봇하고 뭔가 얘기하고 뭔가 이러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건데, 이 로봇은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 다 분석할 수 있고, 그다음에 더 중요했던 거는 사람의 표정을 보고 되게 미세한 표정 변화까지 캐치를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다음에 머신러닝 통해서 사람의 마음마저 읽을 수 있는 인공지능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되게 후반부에 애절하게 나 밖에서 꺼내 줘. 그 사람이 되게 나한테 못된 짓 많이 했고 나 막 구출시켜 줘야 돼. 막 나 너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러면서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걸로 약간 마무리가 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는 사람처럼 다 꾸미고 나서 세상에 나가는 그 로봇, 사람들을 죽였던 것 같아요. 남자들을 죽이고 예 세상에 나가는 네 그런 거였는데, 와 이제는 사람도 믿을 수 없고 인공지능도 믿을 수 없구나. 약간 신뢰에 대한 문제를 네 던지는 영화였습니다. 그다음에 엘리시움이라는 영화는 인공지능 중에 되게 재밌는 기계가 있어서 제가 선택을 했는데, 어떤 치료 기계가 있는데 눕기만 하면 백혈병이든 암이든 다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좋은 엄청나게 진짜 되게 발전된 서비스죠. 근데 단 조건이 엘리시움이라는 약간 특권층이 갈 수 있는 사회의 시민이라는 증거가 있어야만 그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13년 영화인데 지금 한 10년이 가까이 되는 영화인데, 어떻게 보면 현재의 모습을 되게 많이 반영하고 있어서 요번에 리서치하면서 조금 놀란 부분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 어린애가 눕기만 하면 그 환자의 유전자, 세포, 각종 정보를 다 분석해 가지고 진단하고, 그다음에 로봇이 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3D 프린터로 생체 조직까지 완벽히 재생하고, 그다음에 말기 백혈병이나 암 환자도 10초 이내에 낫게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의료 인공지능이 소개가 됩니다. 요즘에 뭐 인공지능 의료 분야, 의료 데이터 관련해서 진짜 엄청나게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언맨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 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비서 자비스 해서 뭐 자비스 불 꺼줘 하면 불 꺼주고, 뭐 데이터 열어줘 하면 걔가 다 열어주고, 약간 AI 어시스턴트처럼 약간 그렇게 역할을 해주는 친구고요. IoT 사물 인터넷 뭐 예측도 해주고 분석도 해주고 기계학습도 해주고 대화도 하고, 약간 최근에 언급되고 있는 인공지능의 약간 집합체 같은 네 그런 비서 역할로 나옵니다. 이것도 2008년에 시작됐는데, 사실 보면 2008년이면 지금 10 몇 년 전인데 진짜 영화의 세계가 정말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인공지능을 되게 어렵고 어쩌면 두렵고 이런 존재로 인식을 했지만, 우리가 예전부터 영화나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상상했던 것들이 구현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런 시점에서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타임머신을 타고 현실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인공지능이라는 거를 언제 처음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어요? 아마도 이때인 것 같아요. 다 아마 요때를 생각하시지 않을까. 그쵸. 2016년 3월 9일부터 15일까지 열렸는데, 이세돌하고 알파고하고 바둑 대결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제가 그 도서 분석한 적이 있었는데, 이 이후에 파이썬 책이나 인공지능 책이 폭주했어요. 진짜 폭발적으로 많이 나오고 사람들도 많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이세돌은 그냥 한국 대표 선수가 아니라 이때 사람을 대표하는 선수여서 의미가 있었거든요. 알파고는 약간 그거에 대적하는 기계,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근데 사실은 과거에 바둑뿐만 아니라 체스도 이겼고 인공지능이 퀴즈 나가서도 이겼고 근데 심지어 그 어렵다는 바둑까지 이겨버리니까 사람들이 되게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그때 또 되게 재밌었던 거는 그때 알파고가 어느 학교길래 어느 고등학교길래 이렇게 바둑을 잘 두냐 약간 이런 유머까지 돌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네,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이 폭발하던 시기였는데 근데 이때부터 막 더 언급이 언론적으로 많이 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뿐만 아니라 뭐 체스도 이기고 퀴즈도 이기고 막 이랬지만 프랑스에서는 와인의 맛이나 향을 기계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세계 최고의 와인의 품평회를 다 휩쓸기도 했고 그다음에 비행기를 자동적으로 조절한다거나 약간 뭐 LA 타임즈나 팝스 같은 언론에서도 되게 AI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그다음에 우리 쿠쿠인가? 아니 전기밥솥 모모 브랜드에서도 약간 밥을 어떻게 하면 맛있게 지을 수 있을까 이런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약간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는 이런 AI 서비스가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어요. 이때 너무 무서워. 인공지능 기계가 우리 세상을 막 다 지배하고 막 그럼 어떡하지? 약간 이런 거랑 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너무 기대되고 흥미진진하다 약간 이런 반응이었는데 지금 제가 구글 트렌드 해가지고 2012년부터 2021년 오늘까지 인공지능 검색한 거 양을 한번 찍어봤더니 저 제일 동그라미 큰 머니 이세돌이 있었을 때고 그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가 시리 AI 어시스턴트가 나왔던 때더라고요. 그때 전반적으로 보시면 2016년 뭐 그때 이후에 전반적으로 다 되게 중요도가 많이 상승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호킹이 사실 2018년 3월 4일에 사망하셨는데 이때 사실 되게 미래에 사람들이 다 일자리를 뺏을 것이다 기계가 그래서 AI로 인류 종말이 올 것이다 2200년 내에 지구를 떠나라 약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너무 무서워 막 그래서 내 일자리도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뭐 몇 년 내에 내 일자리가 뭐 건재할까? 혹은 사라질까? 그다음에 무슨 일자리가 제일 많이 없어질까? 약간 이런 이런 서베이 같은 게 엄청 많이 나오던 때였고요. 그 반대로는 사실은 되게 환영한다. 이런 기술에 대해서 환영하고 일자리도 걱정하지 말아라. 뭐 예를 들어서 20년대 정보화 사회라고 막 인터넷 시작하고 그때도 사실 인간의 일자리 엄청 없어질 거야 많이 언급이 됐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더 늘어난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발전이 되면 앞으로 더 일자리가 많아질 거다. 약간 이렇게 반대로 예측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2014년의 얘기니까 7년이 벌써 지났죠. 그래서 2021년 지금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광고 볼 때 특히나 AI라는 워딩이 많이 사용되는 거 한번 느끼셨나요? 그래서 모든 광고들에 AI라는 기술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에이블리가 되게 확 와닿았었는데 2천만의 AI 쇼핑메이트 이래서 에이블리에서 AI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전년 대비 50배 이상 유저 개인의 취향에 맞춘 상품을 노출하고 그 다음에 3배 이상 높은 고객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의류 쪽에서 뭐 만드는 패션 쪽에서도 AI가 되게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이거 너무 갖고 싶은데 너무 비싸가지고 삼성 그란데 AI 세탁기 그래가지고 세탁기 패널에서 건조까지 되게 한 번에 컨트롤이 되고 그 다음에 뭐 건조 코스를 자동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무게도 자동으로 뭐 감지해서 뭐 이런 서비스들이 계속 연동될 수 있게 맞춤 세탁할 수 있게 해준다. 그다음에 막 대화도 되고 엄청 좋더라고요. 이런 서비스들이 저희와 되게 가까워지고 있고 은행권에서도 사실은 되게 많이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하고 있는데 특히나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이 AI의 서비스가 도입이 됐고요. 가보진 않았는데 여의도에 AI 체험존이라고 생겼대요. 그래서
AI 서비스를 미리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아바타가 등장해 가지고 신사옥도 소개하고 계속 뭐 내가 하는 질문에 제일 알맞은 답변을 주기도 하고 키오스크에서는 AI 상담원이 안내를 해 준대요. 그래서 뭐 내가 해야 되는 거나 대출 얼마고 대출 이자는 얼마고 이런 것들을 다 제안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뉴스 기사 중에 제일 재밌었던 건 이 뉴스 기사 말미에 "AI는 철저한 보조자 역할만 할 거다." 이렇게 언급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AI가 사람 일을 대체할 것이 아니냐 약간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할 수 없다. 결이 다르다. 우리는 고객 편의 향상을 위해 그 서비스만 이용하는 거지 전문적인 상담이나 대면 영업에서는 철저하게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것에 포인트를 둘 것이다.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언급한 거를 보고 '와 되게 재밌다.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되게 잘 컨트롤하면서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서 평판 분석이라는 거 여러분 썸트렌드 해 보셨나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썸트렌드라고 해서 여러분이 키워드만 넣으면 그것에 관한 뭐 연관어도 찾아주고 기사도 찾아주고 이러는데 제가 오늘 날짜로 아침에 다시 찾아봤는데 인공지능이 예전에는 되게 무서운 존재라는 무섭고 막 지구 침략할 것 같고 약간 이런 부분이 예전 걸 찾아보고 싶었는데 그 데이터가 없어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되게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너무 긍정적이고 중립까지 하면 거의 90%가 인공지능에 약간 마음이 열려 있는 상태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고 새롭고 뭐 필요하고 지속적이고 정확하고 긍정적인 역할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7년 사이에 인공지능이 너무너무 우리 주위에 가까이 왔고 그다음에 그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구나. 약간 이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나머지 3 개의 약간 작은 덩어리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그래서 인공지능이 뭐야? 그냥 막 딥러닝 막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어려운 얘기는 오늘 안 하고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조금 정리된 부분으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다음에 기존 UX하고 AI driven UX는 그럼 어떻게 다른 거야? 약간 요 부분. 그다음에 AI 서비스를 진행할 때 UX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 요 부분 3 챕터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사실 막 역사도 되게 깊고 뭐 겨울이라고 해서 몇 번씩 막 이렇게 연구가 많이 되다가 한 번 또 죽고 다시 연구가 막 되다가 죽고 약간 이런 것도 있고 히스토리 찾아보시면 되게 재밌는데 제가 찾은 것 중에서는 제일 쉽게 설명이 돼 있었어요.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나 학습이나 자기 개발 등을 컴퓨터가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연구 분야를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해서 1956년이니까 사실은 얼마 되진 않았는데 다트머스 대학이 되게 이쪽에서는 유명하고 존 메카시라는 교수님도 되게 많이 언급이 되는데 인간의 지능과 유사한 특징을 가진 컴퓨터를 만드는 것을 되게 많이 꿈꿨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범용 AI하고 제너럴 AI하고 그다음에 그 되게 좁은 의미의 AI하고 되게 2 개가 있는데 그 워딩은 제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존 폰 노이만이라는 분이 당시 1948년에 당신은 기계가 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그 당신이 기계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나한테 정확하게 얘기해 주면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게 이렇게 예측을 했었대요. 그래서 그게 근간이 돼서 이렇게 몇십 년에 걸쳐서 발전되어 온 게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인공지능도 머리 아픈데 머신러닝도 있고 딥러닝도 있고 되게 많이 헷갈리시지 않으셨어요?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딥러닝이랑 머신러닝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착각했었는데 사실은 제일 넓은 개념이 인공지능이고요. 그 안에 머신러닝이 있고 그 안에 또 약간 딥러닝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상세 얘기는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자료는 공유가 되겠지만 이거를 그냥 한 번에 다 완벽히 이해하시겠다 이런 것보다 제가 자료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요 보시면서 키워드 같은 거를 바탕으로 검색을 해보셔서 추후에 조금 더 요거저거 찾아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걸 제안을 드립니다. 머신러닝은 사실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알고리즘 통해서 스스로 학습해서 약간 진행하는 거를 의미를 하고 제일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분야는 문자를 인식하거나 안면 인식하거나 자동 번역이나 챗봇 같은 데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번역인데 사실은 예전에는 기계를 번역하는데 수능 구글 트랜슬레이트에 해서 수능 치면 SENUNG 이렇게 나왔거든요. 수능. 근데 이제는 수능 치면 뭔가 이그잼이라고 나오나? 아무튼 그게 약간 시험이라는 거를 인지할 수 있게까지 발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좋은 데이터들을 학습을 시키면서 이게 더 좋은 거야. 이게 더 좋은 거야. 이렇게 계속 기계를 돌리는 거를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이와 다르게 딥러닝은 조금 어려운데요. 인간의 신경망을 본따서 막 만든 방법이다. 약간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되는데 알파고가 사실은 딥러닝의 결과물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페이스북에 얼굴 친구들이랑 찍은 사진 올리면 그 얼굴마다 뭐 이렇게 태그 걸래? 이렇게 하고 똥똥똥똥 얼굴에 이렇게 뜨는 거 한 번씩 다 경험해 보셨죠? 그 기술이 사람 얼굴인지를 어떻게 인식할까를 생각해 보면 딥러닝 기반으로 한 딥페이스라는 서비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은 페이스북이 얼굴 사진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눈과 눈, 요 거리, 그 다음에 코, 뭐 이런 사이를 재가지고 얼굴을 인식했었는데 딥페이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데이터 주고 하지만 알고리즘은 어떤 규칙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알고리즘은 모르지만 컴퓨터가 계속 뭔가 학습을 해서 이거는 개야, 고양이야 약간 이렇게 판별하는 것도 약간 딥러닝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딥러닝을 이용한 되게 많은 서비스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크 주커버그가 그 더 높이기를 원했는데 서비스의 수준을 그래서 뭐 분위기도 파악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입을 많이 벌리고 있으면 뭐 이 사람이 웃고 있는 거 그다음에 뭐 눈을 찌푸리고 있으면 화를 내는 거 뭐 이런 수준까지 기술을 올리려고 했다고 해요. 근데 저희가 또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개인 보호 이슈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거에 사생활 침해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 거예요. 예전에는 지문을 하거나 아이디 카드가 필요했는데 이제는 얼굴이나 뭔가 이런 것만으로도 인식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도 동시에 되게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UX하고 AI 드리븐 UX는 뭐가 다를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스위스를 좋아하니까 스위스 가는 비행기 티켓을 8월에 가는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자 할 때 저희가 왜 수만 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뭐 항공사 그래서 날짜, 시간, 뭐 그다음에 도착하는 거, 그다음에 뭐 날씨도 생각하고 가격도 물론 생각하고 그래서 많은 정보들을 보고 결정을 해서 뭔가 UX를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하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단계로 가는데 이제 AI 드리븐 UX로 가면 그거를 AI가 다 해주는 거예요. AI가 내가 만약에 8월에 가는 스위스 가장 싼 티켓 찾아줘 하면 그 저희가 막 정보 서치하면서 경험했던 많은 UX들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AI가 스스로 다 해주니까. 그래서 AI가 그냥 어떤 요청이 있을 때 사용자를 대신해서 탐색하고 조회하고 판단해서 다시 결과를 보고하고 그러면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 그런 의사결정 방식으로 간다는 게 되게 큰 변화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에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려고 하면 봐야 됐던 정보
어떤 정보를 먼저 보여주고 어떻게 보여줄 거고 아까 좀 전에 컨텍스트 얘기도 하셨지만 사람들이 조금 더 컨텍스트를 가지고 뭔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이제 다 필요가 없어진 거죠. AI가 다 해주니까.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약간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사용자가 요청을 하면 음성이나 이런 걸로 상황이나 이런 걸 인식해서 사용자 요청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현재 뭐 어떤 걸 원하는지 혹은 과거에 어떤 걸 원했는지 유사 서비스를 참고해 가지고 유사한 선택들을 참고해서 정보 또는 서비스를 제시하고 사용자는 AI가 그런 뭔가 리서치를 통해서 한 결과를 전달받고 재요청하거나 뭐 아니면 나 그 비행기 말고 다른 비행기로 찾아줘 하면 또 다시 서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AI가 서비스가 적용됐을 때는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기존에는 저희가 막 웹사이트 뒤져가지고 찾고 그러면 뭐 피드백 받았다가 다시 결정해가지고 다시 뭔가 예약하고 그럼 그 피드백을 다시 받고 약간 이런 식으로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뭔가 탐색하고 접근하고 탐색하고 뭐 조회하고 활동하고 뭐 추가로 어떤 활동하고 그 사이에 뭐 인증이나 개인화가 필요했다면 처음에 저희가 이제 AI driven UX에서는 뭔가 AI 관련 서비스를 설치를 하고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수집이나 분석이나 뭐 의사 결정이나 추천이나 이런 것들을 다 AI 에이전트가 갖고 가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되게 적당한 항공사를 찾아서 일일이 한 페이지씩 다 뒤져서 나한테 맞는 시간대를 찾아서 예약 구매 신청들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다 AI가 대신해주고 그다음에 사실은 AI가 또 추천해주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혹은 사용자가 궁금해 물어보진 않았지만 궁금해할 내용도 미리 예측해서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기존의 이력이나 현재 상태나 관심사 기반으로 해서 특정 정보에 바로 접근할 수도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뭐 건강이나 이런 것도 저희 이제 애플워치 같은 거 차면 다 해주잖아요. 미리 감지하고 뭐 몇 분 운동해서 이런 것도 다 알려주고 그다음에 현재 활동을 뭐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되게 동적으로도 뭐 불을 켜주기도 하고 뭔가 되게 동적으로 컨텐츠를 다시 제안하기 때문에 되게 많이 저희가 UX, UI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서비스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부분을 우리가 어프로치 할 수 있을까? 약간 고민되는 지점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넷플릭스의 사례는 너무 유명해가지고 넣을까 말까 살짝 생각을 했는데 이게 썸네일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 아시죠? 뭐 추천 시스템이야 너무 유명한 얘기고 그다음에 뭐 이 사람은 얼굴이 크게 들어간 배우가 있을 때 있는 작업을 더 많이 보더라. 혹은 이 사람은 전체 뭔가 씬이 환경이 많이 보일 때 뭔가 좀 더 영화들을 많이 보더라. 이런 거를 해서 사람마다 다 다른 약간 썸네일을 노출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잘 AI 서비스와 UX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I 서비스 진행할 때 UX의 역할 같은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넣었는데요. 요청을 하는데 사실 저희가 카메라나 센서나 뭐 보이스나 이런 걸로 하겠죠. 그러면 그 AI 에이전트나 서비스가 음성 인식, 뭐뭐 해줘 이런 내 말을 듣고 뭔가 반응을 해주기도 하고 얼굴 인식, 내 표정이나 뭐 입술이나 그다음 눈동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다음 내 동작, 그다음 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내 동작 인식해서 행동을 인식해서 혹은 맥락을 인식해서 무슨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감정을 파악하고 이런 것들이 뭐 자연어 처리나 뭐 이런 사용자 인증도 하고 해서 뭔가 데이터에서 뭐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돌아서 의도를 파악한 다음에 판단하고 그다음에 그에 맞는 서비스를 호출해서 이제 사용자한테 다시 돌려주는 상황이 되는 거죠. 기존에는 저희가 되게 이 부분이 통으로 다 사람들이 본인이 겪어야 되는 일이었는데 AI가 많이 담당해 주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뭐냐면 맥락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감정이나 행동이나 맥락을 파악하는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나 오늘 날씨 알려줘를 소파에 앉아 가지고 되게 TV 보면서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막 되게 출근해야 되고 내가 5분 뒤에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물어보는 건지 약간 그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서도 제공 방식이 달라져야 되고 그다음에 본인 인증도 되게 피진행이 돼야 되는데 약간 아이디나 비밀번호 저희 맨날 비밀번호 맨날 까먹잖아요. 맨날 요즘에는 보안 때문에 많이 바꾸라고 하고. 근데 손으로도 인식하고 눈으로도 인식하고 얼굴, 눈동자 뭐 이런 걸로 하면 그런 것들이 다 자동으로 저장이 돼서 인증도 한꺼번에 해줄 수 있고 그거를 나중에 다시 그냥 어떤 인증 절차 없이 저희가 다시 이용하는 것도 되게 편해지고 그리고 그게 1초 만에 진행된다. 되게 짧은 시간에 진행된다는 것도 되게 큰 이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AI에게 사용자 요청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의 뉘앙스 이거는 사실은 되게 사람들도 가끔 엄마랑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도 그러죠. 말의 뉘앙스 잘 모르겠어서 막 싸우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저희 부모님이랑도. 그래서 말의 뉘앙스, 맥락이나 감정이나 신체 상태의 어떤 신체인 상태인지를 계속 AI에게 학습을 시키고 그다음에 어떤 변수들을 고려해야 되는지도 알려줘야 되고 그다음에 습득된 데이터를 가지고 AI 모델이라고 하는데 전체 큰 어떤 작동 방식 같은 거를 어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저희가 결과물을 저희가 선택한 거를 사용자한테 제시할지 어떤 톤이나 어떤 어조를 사용할 건지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AI driven UX 적용 유형이 4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냥 후두두두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기존의 사용자가 했던 업무를 AI가 대신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새로운 가치와 경험을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이에요. 조금 재밌었던 예가 전 처음 들었는데 버추얼 싱가포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현실 세계하고 똑같은 세계를 막 가상 세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뭔가 도시 계획처럼 내가 요거를 바꿀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태양열 발전 장비를 설치했을 때 전력 효율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그 가상의 공간 안에서 돌려볼 수 있는 거. 그래서 뭔가 현실적으로 뭔가 어떤 리스크를 조금 줄이고 어떤 강점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한 테스트를 미리 해볼 수 있는 역할로 AI 서비스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헬퍼. 그냥 항상 사람들 옆에서 되게 상호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필요한 요청이 있을 때 바로 요청에 응대를 해주는 서비스 유형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찾은 건데 왼쪽에 보니까 샤오미죠. 샤오미에서 7만 원, 8만 원짜리 나왔더라고요. AI 스피커가. 근데 한국어 지원도 하고요. 구글이랑도 연결이 된대요. 그래서 와 되게 이제 진짜 저거 가격대도 낮아지고 엄청나게 많이 퍼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탱크처럼 생긴 거는 로봇인데요. 가정용 로봇이에요. 근데 요즘에 그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집을 비울 때도 되게 많은데 이런 보안 강화나 애완동물의 안전 같은 거를 감시하기 위한 체크하기 위한 무어봇이라는 지능형 홈 모니터링을 위한 자유 로봇입니다. 이것도 아마존이랑 아마존 알렉사랑 구글 홈이랑 다 연동되고요. 되게 좋았던 게 얘가 저 손바닥에 올린 저거 보이시죠? 손바닥보다 되게 작은 사이즈예요. 그래서 얘가 그 집안 곳곳을 막 돌아다니면서 다 찍어주고 체크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일 좋았던 거는 얘가 한 2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배터리가 없으면 이제 자동으로 배터리 있는 데 가서 딱 붙어가지고 항상 충전 포트로 돌아간대요. 그래서 자동으로 충전이 될 수 있게 와 저거 나오면 되게 좋겠다 했는데 가격도 되게 현실적으로 20만 원밖에 안 하는 거죠. 예전에는 저희 로봇 사고 싶었으면 막 생각도 못 했는데 이제는 가격대도 진짜 저렴해져 가지고 되게 많이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요. 옵티마이저라고 해서 기존 서비스에 조금씩 섞여 들어가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저 어제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이
카카오로 되게 너무 그냥 일상적으로 뭐 논현동 47-2번 이러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카카오 내비게이션이 그냥 되더라고요. 보이스 인식을 되게 정확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이제는 연령대가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런 서비스들을 대하는 자세도 되게 달라졌고 '기술 자체로 엄청나게 발전했구나.' 운전 중에서는 사실 그 보이스가 되게 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 진짜 많이 좋아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그다음에 티맵 같은 경우에는 안영미 씨죠. 혹은 펭수의 목소리로도 내비게이션 가능하대요. 구매하시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 이런 AI 서비스들이 인제 살짝살짝씩 들어가면서 기존의 서비스의 퀄리티를 높이는 네 그런 상황이 되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애널라이저 해 가지고 시각이나 언어나 음성 인식 같은 경우에 특정 기능에만 서비스를 보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하는데 일컫는데 예를 들면 AI 이모지 같은 경우에 저는 사실 한 번도 써 보지는 않았는데 요즘 이게 엄청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들어가서 자기의 이름이나 아니면 그 자기 표정이나 뭐 이런 스타일도 살 수도 있고 옷도 살 수도 있고 표정이나 이런 것도 되게 다 만들고 움직일 수도 있고 이래서 요즘에 제페토하고 뭐 구찌하고 뭐 이렇게 협업해서 막 Z세대에 되게 인기 끌고 있고 그런 부분도 많아서 AR, VR, XR 요 시장과 결합하는 AI 서비스도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인공지능은 어떻게 UX를 바꾸고 있는지 살펴보면 여러분 그 미국에서 그 범죄 그런 데이터를 구축해서 어느 지역에서 제일 많이 날까 혹은 어떤 사람이 뭐 범죄를 저지를까 약간 예전에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약간 그런 서비스도 되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전에는 뭐 되게 큰 기업만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되게 대중화됐죠. 그래서 AI하고 UX가 어떤 지점에서 접목이 될 수 있는지 근데 한계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조금 정리하려고 합니다. AI는 처음으로는 첫째 특징은 저희 막 정신없거나 이러면 사람도 못 알아보는 경우 있잖아요. 뭔가 연예인이 지나갔어요, 옆으로. 근데 저희가 딴 생각하거나 딴 데 보고 있으면 잘 모르고 친구가 "야 지금 정우성 지나갔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AI 서비스 같은 경우는 되게 지각이나 인지 능력이 엄청나서 되게 사람보다 뭔가 그런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뭔가를 놓치지 않고 인식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뭐 지각 능력의 한계 같은 것도 AI가 뭔가 다 도와줄 수 있다는 네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요 부분은 여러분들 장표 보고 나중에 쪼끔 더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되게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예를 들었지만 반복된 행동이나 불필요한 노력을 하지 않게 해 주는 거죠. 저희가 티켓 구매할 때 시간 절약하게 해 주고 뭐 이런 것들 날씨를 확인할 때 뭐 혹은 뭐 이런 것들이 저희가 되게 뭐 어디서 들어가고 뭔가 체크하고 이랬던 것들을 되게 금방금방 잘 해줄 수 있다는 거. 음음. 네. 그래서 AI가 사실 인간보다 되게 다양한 변수를 한꺼번에 고려해서 빠른 의사결정을 해줄 수 있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과정들을 축소시키거나 다른 걸로 대체해 줄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AI 서비스도 되게 새로운 UX로 달라지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길 찾기 서비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택시를 타서 뭐 어디 논현동 뭐 어디로 가자 했을 때 최단거리를 알려주거나 뭔가 뭐 도보로 갔을 때는 뭐 제일 뭐 이렇게 뭐라 해야지? 이렇게 뭐 어디 돌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는데 사실 그런 게 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내가 서울에서 원주까지 가는데 나는 꽃길을 보고 싶어. 고속도로를 타지 않고 국도를 타서 나는 꽃 핀 거를 더 보고 싶으면 어떻게 가야 돼? 약간 이런 상황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나 맥락이 조금 더 다양해졌을 때 어떤 AI 서비스, 어떤 AI driven UX를 할지 설계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존에는 '아 원래 이 서비스는 이런 과정 거쳤어야 됐어.' 이런 뭐 질문이 있었다면 향후의 UX를 설계할 때는 '아 AI 서비스가 그런 거 해줄 수 있는데 그러면 남는 시간에 뭐
해야 되지 사용자들이? 약간 이런 고민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존 UX가 쉽고 검색하기 쉽고 되게 빨리하게 만들자, 약간 이런 물음이 있었다면 AI 드리븐 UX에서는 사용자가 왜 검색해야 돼? 그런 거 한 번에 보여줄 수 없어? 이렇게 고민을 하는 시점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만약에 이 서비스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이거야 라고 정의를 했다면, 이 사람들이 외부 상황이나 변수에 따라서 원하는 게 달라지는데 그러면 AI 서비스는 그런 거 어떻게 제공할 거야? 약간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기존에 했던 질문들과는 약간 다른 방향에서 질문을 하게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는 약간 조금 넓은 시각으로 봤으면 좋겠어서 마무리로 약간 넣은 건데요. 여러분, 퀴즈입니다. 제 국사 책에서 가지고 왔어요. 국사 책은 아니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입니다. 빨리 보시고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가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특별 기획전이 어디서 하고 있는데 가 시대에 새로운 도구를 사용했대요. 농경 생활과 정착 생활이 시작된 이 시대의 특별전을 마련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도구를 통해 그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때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있습니다요. 오, 연희님. 연희님 계셨구나. 몇 번일까요, 여러분? 채팅창에 후루룩 쳐주시기 바랍니다. 4번일까요, 연희님? 4번일까요, 정임님? 연주님 인상만 쓰고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국사, 영민님 신석기까지. 근데 영민님 4번이 맞을까요? 네. 그러면 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주님 2번. 답은 4번입니다. 농경과 정착 생활이 시작된 건 신석기고, 그다음에 그림에 보이는 거는 가락바퀴랑 갈돌 갈판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석기의 대표적인 유물인데, 강가의 막집에서 살았다는 구석기 1번, 지배층의 무덤으로 고인돌 축조한 거는 청동기, 그다음에 3번 거푸집은 청동기 후기 혹은 철기 시대, 5번 쟁기 죄스랑 이런 건 철기 시대. 신석기 때 우리 왜 국사책에서 엄청 배웠잖아요.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인간이 도구나 기술을 사용해서 사회에 영향을 준 게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류가 정착하고 수렵 채집해서 농경 생활이 정착이 됐고, 그다음에 뭐 인터넷이 발전이 돼서 우리의 생활의 반경이 좀 더 넓어지고, 또 수많은 직업이 생기고 발명이 생기고 약간 이런.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는 책을 만들 때 저런 활자 납을 하나씩 조판해서 책을 만들었죠. 근데 요즘에는 프로그래밍으로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만 만들어 놓고 돌리면 이제 책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죠. 저 왼쪽에 계신 교수님이 제 지도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페이지봇이라고 파이썬으로 프로그램 코딩 본인이 직접 짜셔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선택한 도구가 창작 과정에 영향을 되게 많이 준다, 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 얘기를 돌려서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그냥 인간이 도구를 사용하는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도구가 인간한테 영향을 주고 제품한테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인간이 다시 그 피드백을 주고, 그래서 사회가 어떻게 바뀌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잡한 관계로 들어서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도 하나의 도구 혹은 기술로 보자면, 저희가 그 기술을 100% 이해해서 뭔가 저희가 전문가처럼 사용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사회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이런 기술과 도구들을 사용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의 고민이 되게 필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구를 모르면, 아까 연주님이 시작할 때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때문에 한 5년 정도 저 사회의 발전이 앞당겨졌다는 거를 생각하면
5년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 예상이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되게 큰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되게 영광스럽게 그런 변화의 시기에 살고 있다는 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어. 하지만 반대로 돌리면 저희가 따라가지 못했을 때는 낙오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사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인공지능, 뭐 AI driven UX 막 되게 머리 아프셨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그것만 아셔도 되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장표 나중에 키워드 같은 걸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레퍼런스 찾았던 거 링크 걸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리 많이 아프셨죠, 여러분? 네. 평생 공부해야 되는 게 저희의 운명 같아요. 요즘에 메타인지에 빠져 있는데 네. 아는 것은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안다고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공부하고 뭔가 생각하고 그걸 서비스에 녹여내고 약간 이런 것들이 저희 업이니까 그걸 조금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즐김을 위해서 인공지능이라는 총알까지 장착이 되면 저희가 얼마나 신나게 달릴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그게 그냥 마냥 두려운 기술,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 좀 재밌고 기존에 없었던 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발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들이 뭔가 얻어가실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